네오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보통은 내 돈만 보면 다 넘어오는데. 음습한 술 냄새와 역겨운 채취가 섞여 밀려왔다. 해우는 등 뒤로 물러섰지만 차가운 벽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을 알렸다. 이 작은 식당, 산골 밥상은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혼자 살면 외롭지 내가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게. 대신 식당은 팔아야겠지만 말이야. 철민의 거친 손이 해운의 어깨를 짓눌렀다. 해운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으나 그 남자의 눈은 더욱 대담하게 빛났다. 마치 사냥감을 조롱하는 맹수의 시선처럼. 자, 이제 좀 솔직해져 봐. 사실 원하고 있었잖아, 이런 남자를. 철민의 손이 해운의 앞치마끈 그리고 셔츠 단추에 닿았다. 제발 그만해요. 해운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그 안에는 뼛속까지 시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이 세상 모든 비열함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 아직도 거부해. 그럼 좀 더 확실하게 해주지. 철민이 낄낄대며 해운의 셔츠를 잡아 뜯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은색 줄이 끊어지며 챙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평범한 듯 보였던 그 줄에 매달린 것은 닳고 닳아 글자가 희미해진 군번줄이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여울이라는 여자의 진짜 이야기는 이 사회의 썩어빠진 심장을 꿰뚫는 복수의 서막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과연 평범한 산골 밥상 주인으로 살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이름도 섬뜩한 칠봉칠특임단이라는 그림자 조직은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 갇힌 정의를 위해 강원도 깊은 산골 국도를 한참 달려야 나타나는 작은 마을. 그곳의 간판조차 소박한 산골 밥상이라는 백반집이 문을 열었다. 주인의 이름은 한여울 34살. 첫눈에 봐도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선은 불필요할 만큼 단단했고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날카로웠다. 한여름에도 긴팔 셔츠를 고집하는 점이 유난했지만 누구도 감히 이유를 묻지 않았다. 마치 그녀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장벽처럼.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 김씨 아저씨가 우연히 여울의 팔목을 보았다. 국그릇을 건네는 순간 거친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에는 무수한 칼자국 같은 흉터들이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다. 김씨 아저씨는 순간 숨을 멈췄다. 저기 여울씨 그 흉터는? 조심스러운 물음에 여울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졌다. 소매를 재빨리 내리며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사고였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김씨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궁금증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흉터는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으니까. 며칠 후 마을 이장 부인의 입에서 소문이 터져나왔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들었어, 저 여자 원래 남편이랑 7살짜리 아들이 있었대. 근데 집이 폭발해서 다 죽었다더라. 잿더미만 남았다는 거야. 세상에나 그래서 그렇게 우울해 보였구나. 혼자 남겨져서 여기로 도망 온 거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참혹한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치고는 화상 자국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게다가 그날 밤 폭발음이 3번이나 들렸대.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자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더라고. 이 사회의 진실이란 종종 소문에 의해 비틀린 차에 전달되는 법이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한밤중 박수민 청년이 우연히 목격한 광경 속에 숨어 있었다. 그날 밤 11시 박수민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산골 밥상 앞을 지나다 불 켜진 식당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여울이 식당 한가운데서 마치 춤을 추듯 기이한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 의자를 공중으로 차올리고 묵직한 테이블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며 벽에 발차기를 하는데 그 속도와 정확성은 영화 속 CG 같았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다. 낮에 우울하고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으며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교했다. 마치 다른 인격이 빙의한 듯 박수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여울은 약 1시간 동안 그 이상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부엌칼을 꺼내 공중에 던진 사과를 순식간에 8조각으로 썰어버렸다. 마치 거미줄을 끊어내듯. 다음 날 박수민이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비웃음만 돌아왔다. 야, 너 술 많이 마셨구나. 식당 아줌마가 무슨 액션 배우냐. 진짜라니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하지만 박수민의 증언은 마을의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과연 한여울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단순한 화재 생존자가 맞을까? 아니, 그 잿더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비극과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을 떠돌던 들개 한 마리가 식당 앞에서 차에 치일 뻔한 상황. 그 순간 여울이 나타났다. 그녀는 번개처럼 움직여 개를 안아 올린 후 완벽하게 착지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훈련받은 특수 요원 같았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여울은 어색한 표정으로 재빨리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뭔가 이상해. 저 여자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움직이는 걸 보니까 무슨 운동선수 출신인가? 의혹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여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누가 물어봐도 운이 좋았어요 라고만 대답했다. 그런 여울에게 매일 밤은 고문과도 같았다. 식당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억누르고 있던 기억들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불타는 집 아들의 비명소리, 남편의 마지막 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 여울은 창가에 앉아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목에 걸린 낡은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 작은 식당에 숨어 지내지만 언젠가는 그 진실을 밝혀내고 원수들을 찾아내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곧 마을에 나타날 한 남자 때문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폭풍 때문에. 한 달 후 여울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나타나면서부터였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배철민 48살.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칠고 저속한 느낌이 나는 사람이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손목에는 억소리, 나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다. 전형적인 졸부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음흉하고 탐욕스러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이 사회의 진정한 권력은 종종 이런 저질스러운 가면, 뒤에 숨어 있음을 아는 자는 많지 않았다. 철민은 마을 이장을 찾아가 공손한 척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저는 태영개발 대표 배철민이라고 합니다. 아, 그 유명한 태영개발이요. 어쩐 일로 이런 시골까지. 이장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이 마을 전체를 매입해서 리조트를 짓고 싶어서요. 주민들에게는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시세의 2배. 마을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철민의 얼굴에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장의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문제인지요? 작은 식당 하나가 끝까지 버티고 있어서요. 아무리 설득해도 들어주지 않네요. 이장은 곧바로 어떤 식당인지 알아차렸다. 마을의 식당은 여울의 산골 밥상 하나뿐이었으니까. 아, 한여울 씨 말씀이시군요. 그분은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사정, 철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가족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서요. 아마 이곳이 마지막 안식처 같은 곳일 겁니다. 그렇군요. 철민은 속으로 냉소했다. 사연팔이로 동정심이나 얻으려는 것이겠지. 그러나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설득해보죠. 정성을 다해서요. 이 순간 정의는 이미 돈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철민은 산골 밥상에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를 맞았다. 하지만 철민의 관심은 식당의 분위기나 음식 맛이 아니었다. 카운터 뒤에서 백반을 내고 있는 여울이었다. 이어서 오세요.
여울이 고개를 들어 인사했을 때 철미는 속으로 입맛을 다셨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 상당한 미인이었거든요. 특히 그 차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그의 저급한 취향에 딱 맞았다. 백반 하나 주세요. 철미는 일부러 카운터 가까이 앉았다. 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은근히 품평을 했죠.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요? 혼자 사시나 봐요. 여울은 대답하지 않고 음식만 내주었다. 철미는 그런 여울의 모습이 더욱 흥미로웠다.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은 대부분 그의 돈과 권력에 쉽게 넘어왔는데 이 여자는 달랐거든요.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다. 며칠 동안 철미는 매일 산골 밥상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공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점차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울씨, 이 동네 떠날 생각 없어요. 제가 좋은 조건을 제안해 드릴 수 있는데 관심 없어요. 아직 조건도 안 들어보시고요. 이 식당 감정가보다 3배 드릴게요. 여울은 고개를 저었다. 철민의 표정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돈이면 다 된다는 오만이 가득 차 있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골에서 백반집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까지 그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은 없었다. 특히 여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한 건 처음이었다. 그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듯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철민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다. 식당 문을 쾅 하고 열면서 들어와서는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다. 야, 정말 끝까지 안 팔 거야.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철민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 배철민이 누군지 알아. 이 근처에서 내가 하자는 일에 안 되는 게 없다고. 해우는 여전히 침착했다. 다른 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철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가세요. 뭐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해. 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니까 나가세요. 이 여자가 정말 철민이 화를 내며 다가서려는 순간 여울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철민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맹수와 눈이 마주친 듯한 착각. 그러나 그 순간은 금세 지나갔고 여울은 다시 평소의 조용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철민은 그것이 자신의 착각이거나 술 기운 때문이라고 치부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주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철민은 도끼를 품고 식당을 나갔다. 주차장에서 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여울이라는 여자 뒷조사해봐. 가족관계, 과거, 직업 모든 걸 다 파헤쳐. 알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혹시 약점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보고해. 저 여자 반드시 굴복시킬 거야. 전화를 끊는 철민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금까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적은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 잠자는 맹수를 깨웠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여울은 식당 정리를 마치고 창가에 앉았다.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결국 이렇게 시작되는군. 그녀의 그림자 위로 차가운 달빛이 드리웠다. 이틀 후 철민의 부하가 가져온 조사 결과는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형님, 이상합니다. 한여울이라는 사람 기록이 거의 없어요. 뭔 소리야? 1년 전부터의 기록만 있고 그 이전은 완전히 공백이에요. 주민등록도 새로 만든 것 같고 과거 직업이나 학력도 확인이 안 됩니다. 철민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지운 듯했다. 가족들이 죽었다는 화재 사건은 그것도 이상해요. 언론 보도는 있는데 정작 소방서나 경찰서에는 정식 기록이 없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철민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으니까. 그런 여자를 굴복시키면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탐욕은
미지의 영역 앞에서 더 강렬해지는 법이다. 좋아, 그럼 직접적으로 가자. 강제로라도 끌고 와. 그날 밤 9시 식당 영업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여울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철민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덩치 큰 부하 6명을 데리고 왔죠. 그들의 눈에는 이미 흉악한 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직 영업 중인가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얼굴도 붉어져 있었다. 영업 끝났어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여울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철민은 개의치 않고 들어왔다. 부하들도 따라 들어와서 식당 문을 잠갔다. 잠깐만요. 뭐 하는 거예요? 여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미세한 경계심이 섞였다. 대화 좀 하자고. 조용한 곳에서 말이야. 철민이 술에 취한 채로 여울에게 다가왔다. 여울은 뒤로 물러섰지만 부하들이 좌우를 막아섰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제발 그만하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신고하. 누구한테 이 동네 경찰서장이 내 사촌 동생인 거 알아. 철민은 비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술 냄새와 함께 역겨운 채취가 풍겼다. 네오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보통은 내 돈만 보면 다 넘어오는데 제발 그만해요. 여울이 뒤로 물러서다가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혼자 살면 외롭지. 내가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게. 대신 식당은 팔아야겠지만 말이야. 철민이 여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울은 몸을 움츠렸지만 철민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의 눈은 이미 그녀의 몸을 훑고 있었다. 자, 이제 좀 솔직해져 봐. 사실 원하고 있었잖아, 이런 남자를. 철민의 손이 여울의 셔츠 단추에 닿았다. 그 순간 여울의 눈빛이 마치 용광로처럼 뜨겁게 그리고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썬데세요. 목소리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듯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아직도 거부해. 그럼 좀 더 확실하게 해주지. 철민이 힘으로 여울의 셔츠를 잡아 뜯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가느다란 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낡고 닳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707 특임단 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작은 군번줄이었다. 여울이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몸에서는 극악무도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철민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울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아니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여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철민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피비린내 나는 살기가 가득했다. 경고했잖아요. 손 떼라고. 야, 이 여자가 진짜. 철민이 화를 내며 여울을 밀치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울의 손가락 하나가 철민의 손목을 잡더니 마치 나뭇가지 부러뜨리듯 꺾어버린 것이다. 악! 철민의 비명이 식당에 울려 퍼졌다.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이면서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가 났다. 형님, 부하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지만 여울의 움직임은 그들보다 훨씬 빨랐다. 첫 번째 부하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하자 그가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두 번째 부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무릎을 꺾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일이 10초도 안 되어 끝났다. 마치 그녀가 시간을 조종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게 뭐야? 철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고통보다는 충격이 더 컸다. 대체 이 여자가 뭐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돈과 폭력이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여울은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철민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식당에 손대려고 하면 여울이 말을 멈추고 카운터 위에 놓인 과일 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칼을 던졌다. 칼은 철민의 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더니 나무 기둥에 정확히 박혔다. 섬뜩한 정적.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철민과 부하들은 벌벌 떨며 식당을 빠져나갔다.
채 올라타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다. 형님, 저 여자 대체 뭡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보통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해. 철민은 병원으로 가면서도 여울의 차가운 눈빛과 그 군번줄에 적힌 707 특임단이라는 글씨를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탐욕이 부른 재앙의 전조였다. 한편 식당에 홀로 남은 여울은 바닥에 앉아 군번줄을 꽉 쥐고 있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다시 해일처럼 밀려들었다. 결국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여울은 알고 있었다. 오늘 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더 이상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 숨어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니까. 복수를 위한 그녀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갑게 뛰고 있었다. 철민이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있을 때 여울은 식당 뒷방에서 과거와 마주하고 있었다.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훈련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바로 여울 자신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녀의 이름은 한여울이 아니었다. 코드네임 0X0X 107 특임단 소속 대한민국의 숨겨진 병기였다. 여울의 기억은 8년 전 지옥 같았던 그곳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제로마의 임무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어두운 강의실에 앉아있던 여울은 정면 스크린을 응시했다.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섬뜩한 제목이 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완벽한 인간 병기를 만드는 것이다. 너희들은 선택받은 10명의 특수 요원이며 국가의 최고 기밀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담당 교관인 장기석 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그때만 해도 여울은 조국을 위한 숭고한 일이라고 믿었다. 순진한 애국심은 언제나 권력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는 법이다. 티업 번째 단계는 신체 강화다. 특수 약물을 투여하여 근력 반사 신경 지구력을 일반인의 5배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실험은 지옥 그 자체였다. 매일같이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사했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훈련을 강요했다. 10명 중 3명이 실험 도중 목숨을 잃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실패로 기록될 뿐이었다. 0X, 0X는 적응력이 뛰어나군. 이 정도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다. 장기석 대령의 눈에는 여울을 단순한 실험동물 보듯 하는 차가운 시선이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희생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은 인간성을 말살하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더욱 끔찍했다. 뇌에 특수 칩을 이식하여 감정을 억제하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만드는 실험이었다. 완벽한 병기는 감정이 없어야 한다.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임무 수행의 방해가 될 뿐이다. 수술대에 누워있던 여울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처절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마취가 풀렸을 때 그녀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감정의 회로는 끊어졌고 오직 명령만이 그녀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신 조작이었다. 세뇌를 통해 개인의 기억을 지우고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만 남기는 과정이었다. 내 이름은 0X0X다. 과거는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명령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여울의 정신력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했다. 완전히 세뇌되지 않고 일부 기억과 감정을 간직할 수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병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불씨 하나를 남겨둔 셈이었다. 6개월 후 여울은 완벽한 인간 병기로 거듭났다. 일반인보다 5배 강한 신체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목표를 향한 절대적인 집중력. 그녀는 오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살인 기계였다. 0X, 쟁X. 첫 번째 임무다. 북한에 잠입하여 핵시설 정보를 획득하라. 여울은 혼자서 적진에 잠입했다. 사흘 만에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다. 적군 12명을 제거하고도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하다. 역시 0X, 0X는 우리의 최고 작품이야. 장기석 대령은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나 여울의 내면에서는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임무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임무를 수행하면서 여울은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자신이 제거한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맹목적인 충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장기석 대령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0x, 0x 실험은 성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에 들어가죠. 그런데 기존 실험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처리하면 됩니다. 새로운 실험체들이 더 완벽하거든요. 여울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들이 단순한 실험 동물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사회의 권력자들은 언제나 약자를 이용하고 버리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날 밤 여울은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장기석 대령은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0x 헝고 x 어디 가는 거냐? 연구소 입구에서 장기석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여울이 몰래 만나고 있던 연구원 김정우와 그의 7살 아들 김준이 묶여 있었다. 이 사람들을 놓아주세요.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는 없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장기석 대령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전구와 준이를 다른 건물로 끌고 갔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 한 게 죄가 아니고 뭐냐. 몇 분 후 굉음과 함께 폭발음이 들렸다. 여울이 사랑하게 된 남자와 그의 아들이 있던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다. 아니야, 준아. 여울은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배신의 대가다. 0x, 0x. 장기석 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여울의 귓전을 때렸다. 그 순간 여울의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당신들을 반드시 죽이겠어. 여울은 온몸의 살기를 뿜어내며 장기석을 노려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그래, 그 증오를 간직해라. 언젠가 필요할 테니까. 그 후 여울은 간신히 연구소에서 탈출했다. 1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한여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식당에서 과거를 회상하던 여울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다. 장기석, 이제 시간이 됐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심판을 내릴 시간이. 한 달 후 여울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옥상에 서 있었다. 쌍안경으로 건너편 건물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곳은 장기석이 운영하는 비밀 의료시설이었다. 8년 만이군 장기석. 여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 달 동안 그녀는 장기석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다. 놀랍게도 그는 퇴역 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붙은 선거 포스터 속 장기석은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여울은 그 포스터를 보며 비웃었다.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으니까. 이 사회는 언제나 이런 위선적인 가면, 뒤에 진실을 숨기려 했다. 쌍안경 너머로 보이는 의료시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성형외과였다. 아름다운 세상 성형외과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여울은 알고 있었다. 그곳 지하에서 여전히 끔찍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강남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의 민낯이었다. 오후 10시 여울은 행동에 나섰다. 검은색 특수복을 입고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다. CCTV의 위치는 이미 완벽하게 파악해둔 상태였다. 경비원 2명, 간호사 1명. 여울은 적외선 스코프로 건물 내부를 스캔했다. 1층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지하에서는 여러 명의 열 반응이 감지되었다. 여울은 환풍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침투했다. 칠석 칠특임단 시절 익힌 기술들이 몸에 배어 있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 복대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첫 번째 방 문틈으로 들여다본 여울은 경악했다. 침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 세상의 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여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녀들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팔에는 정맥 주사가 꽂혀 있었고 온몸에는 정액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봐, 괜찮아. 여울이 한 여자를 깨우려고 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와서는 여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울은 재빨리 그녀의 목을 쳐서 기절시켰다. 다른 방들도 마찬가지였다. 총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실험체로 감금되어 있었다. 여울은 그들을 하나씩 깨웠다. 여기가 어디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깨어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여울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설명했다. 지금 여러분은 불법 인체 실험의 피해자예요. 곧 경찰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체 실험이요? 네. 여러분의 기억을 조작하고 몸을 개조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이름의 광풍 속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러 왔다가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진 이들도 있었다. 미성년자 가출 청소년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 심지어 강남 재개발 지역에서 알박기를 하다 강제 이주된 노숙자들까지. 장기석은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희생양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여울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진짜 목적을 위해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지하 3층 장기석에 개인 연구실이 있었다. 여울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약품 냄새와 소독약 냄새. 8년 전 그 지옥 같은 연구소의 냄새였다. 연구실 벽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그 속에는 실험 데이터들이 가득했다. 여울이 자세히 보니 새로운 실험체들의 프로필이 있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혜운이 컴퓨터를 조작해서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있을 때였다.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가 이 작은 USB 안에 기록될 터였다. 오랜만이군, 0X, 0X.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여울이 몸을 돌렸다. 장기석 대령이 서 있었다. 8년 전보다 늙어 보였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여전했다. 탐욕과 광기에 찌든 눈빛. 아직도 그 이름으로 부르는군. 내 진짜 이름이잖아. 한여울. 그런 가짜 신분은 의미 없어. 장기석이 천천히 다가왔다. 여울은 경계태세를 취했다. 8년 동안 어디 숨어 있었나 싶었는데 시골에서 식당이나 하고 있었다니. 실망스럽군. 당신이야말로 실망이야.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이런 짓, 이건 인류의 진보를 위한 숭고한 실험이야. 장기석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뒤로는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재벌 총수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모두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려 했던 자들이었다. 당신은 미쳤어. 무고한 사람들을 실험 동물로 쓰는 게 진보라고. 무고하다고 저들은 모두 사회 부적응자들이야. 범죄자, 노숙자, 가출 소년. 어차피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지. 재벌 2세, 2세의 불법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아들딸이 명문대에 합격하기 위해 정치인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그들의 외모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기꺼이 희생된 것들이지. 여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장기석의 말을 들으니 8년 전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때 정우와 준이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겠지. 아, 그 연구원 말이지. 그는 배신자였어. 배신자는 죽어 마땅하지. 당신이 죽어 마땅해. 여울이 순간적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장기석도 만만하지 않았다. 그 역시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자신 역시 실험을 통해 신체를 강화했었다. 둘의 격투가 시작되었다. 연구실 안의 장비들이 부서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다. 여울의 공격은 정확하고 빨랐지만 장기석도 노련하게 방어했다. 역시 내 작품이야. 하지만 아직 부족해 장기석이 주사기를 꺼내더니 여울을 향해 찔렀다. 여울이 간신히 피했지만 주사기 끝이 팔을 스쳤다. 뭘 주사한 거야? 추억의 약물이지. 곧 예전처럼 내 명령에 복종하게 될 거야. 여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장기석의 목을 향해 손칼날을 날렸다. 크흑 장기석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목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이 일원. 장기석이 상처를 부여잡고 있을 때 여울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USB를 챙겼다. 이제 끝이야. 여울이 연구실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장기석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도망가 봤자 소용없어. 내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다고.
이 나라는 너 같은 버러지 하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괴물의 빙산의 일각을 본 여울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계획은 완성되어 있었으니까. 30분 후 모든 언론사에 실험 자료가 전송되었다. 그리고 경찰이 의료시설에 도착했을 때 장기석은 이미 의문이 심정지로 사망한 상태였다. 진실은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이 사회는 과연 썩은 뿌리를 뽑아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모든 뉴스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후보 장기석 불법 인체 실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의문사. 7왕7특임단, 퍼펙트 솔저, 생체 실험 프로젝트 8년 만에 전모 드러나. 정부 고위층 재벌 정치인까지 연루된 거대한 음모 폭로돼. 뉴스 앵커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뉴스를 전했다. 어젯밤 서울 강남구의 한 의료시설에서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고 장기석 대령은 지난 8년간 무려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인체 실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여울이 촬영한 실험실 영상들이 나왔다. 실험대에 묶인 사람들 각종 약물 주사 장면, 그리고 뇌수술 과정까지.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실험이 국가 차원에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는 점입니다. 코드네임 퍼펙트 솔저라고 불린 이 프로젝트는 국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국정감사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정치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단 말입니까? 국방부 장관 답변하십시오. 저희도 모르는 일입니다. 장기석 대령이 독단적으로. 그러나 여울이 공개한 자료에는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승인서도 있었다. 더 나아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회의록, 그리고 주요 재벌 총수들이 참석한 비공개 투자 회의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국가적 재앙이야 어떻게 수습할 건가? 정치권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여울이 공개한 자료의 양과 질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그들의 영혼까지 발가벗기는 증거들을 던졌다. 한편 생존한 실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증언들이었다. 그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버려진 존재들이었다. 저는 3년 전에 납치당했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매일 이상한 주사를 맞았어요. 그 후로 기억이 계속 지워졌습니다. 명문대 합격을 시켜준다고 해서 갔는데 스카이캐슬 SKY 캐슬식 압력으로 인한 비극. 제 친구는 실험 도중에 죽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 새 삶을 주겠다고 속여서. 부동산 광풍으로 인한 비극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SNS에는 정부 규탄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이게 나라냐? 무고한 국민을 실험 동물로 썼다니 책임자들 모두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한다. 시위대가 청와대 앞에 모여들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장기석은 죽었지만 진짜 배우는 살아있다. 707 프로젝트 전면 재수사하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연일 계속되는 폭로의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사기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 707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인물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장기석과 연관된 정치인, 군 간부, 연구진,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재벌가 인사들까지 모두 소환 조사하겠다. 일주일 만에 20명이 넘는 고위 인사들이 구속되었다. 국방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러 국회의원, 그리고 유명 대기업 회장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다. 수사본부장의 발표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믿고 있던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실험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니까.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707 프로젝트의 실험체 중 일부가 해외로 팔려나갔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아름다운 외모를 원하는 부자들을 위한 맞춤형 노예라는 명목으로 인간을 상품처럼 거래했다니 이건 현대판 노예 무역이야. 국제사회도 발칵 뒤집혔다. 유엔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조사단 파견을 결정했다. 이 나라의 외모 지상주의가 낳은 끔찍한 비극의 단면이었다. 한 달 후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707 프로젝트는 20년간 계속된 거대한 범죄였고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장기석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처벌받았다. 일부는 무기징역, 일부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차원의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진짜 주인공인 여울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수사기관에서는 0X, 0X라는 코드네임만 확인했을 뿐 그녀의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0X, 0X는 실존 인물입니까? 707 프로젝트의 생존자로 추정됩니다만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수사관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0X, 0X에 대해 궁금해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인터넷에는 0X, 0X에 대한 추측들이 넘쳐났다. 진짜 영웅이야 목숨 걸고 진실을 밝혀낸 거지.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악과 싸우고 있을 거야.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 같아. 하지만 여울 자신은 이미 한국을 떠난 상태였다. 복수를 완성한 후 그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 장기석은 죽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여울은 그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여울은 과거와 완전히 작별을 고했다. 6개월 후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곳은 마약 카르텔과 인신매매 조직들이 활개치는 위험한 곳이었다. 법과 질서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의 비명은 메아리조차 되지 못했다. 엄마 미겔이 또 안 돌아왔어요. 10살배기 소녀 루시아가 엄마에게 흐느끼며 말했다. 미겔은 루시아의 7살 남동생이었다.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니? 시장 근처에서 사탕을 사러 갔다가. 루시아의 엄마 마리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동네에서 아이가 사라진다는 건 끔찍한 일을 의미했다. 대부분은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이곳 경찰들은 대부분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었다. 오히려 신고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절망했다. 남편은 2년 전에 카르텔에게 살해당했고 이제 미겔마저 잃게 될 상황이었다.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은 언제나 강한 자들의 먹이가 되는가? 그날 밤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카르텔 두목 에드아르도가 납치한 아이들을 검사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녀석들을 내일 트럭에 실어서 북쪽으로 보내라. 알겠습니다, 보스. 창고 안에는 미겔을 포함해서 8명의 아이들이 묶여 있었다. 모두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엄마, 엄마. 미겔이 작은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에드아르도는 냉혹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봤다. 울지 마라. 곧 새로운 집으로 갈 테니까. 물론 그가 말하는 새로운 집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아이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예정이었다. 보스 경비는 어떻게 할까요? 평소대로 해. 밤에는 2명씩 교대로 서게 하고. 에드아르도가 지시를 내리고 떠나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창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뭐지? 경비원 중 하나가 밖으로 나가 확인해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는 목을 잡고 쓰러졌다. 호세호세 다른 경비원이 동료를 부르며 달려갔지만 그 역시 조용히 쓰러졌다. 창고 안에 있던 에드아르도와 부하들이 이상함을 느꼈다.
뭔가 잘못됐어. 무기를 준비해. 그러나 이미 늦었다. 창고 문이 열리면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 모습은 마치 악몽 속에서 튀어나온 정의의 그림자 같았다. 누구야? 에드와르도가 총을 뽑으려는 순간 그 사람이 움직였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에드와르도의 손목을 가격했다. 총기 바닥에 떨어졌다. 다른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모두 10초도 안 되어 제압당했다. 이런. 에드와르도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부하 6명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의 힘의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당신, 누구야? 마스크를 쓴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목소리로 봐서는 여자 같았다. 에드와르도는 더욱 당황했다. 여자가 어떻게 아이들을 납치하는 쓰레기들에게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에드와르도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에드와르도는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이 아이들을 어디로 팔려고 했나요? 그건 대답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자의 손가락이 에드와르도의 어깨를 눌렀다. 순간적으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다. 북쪽으로 미국 국경으로 보내려고 했어. 누가 사나요? 모르겠어. 중간 거래상만 안다고. 여자는 에드와르도를 놓아줬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이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여자가 묶인 밧줄을 풀어주자 조금씩 안심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미겔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히 집에 갈 거야.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여자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달래주었다. 그 모습에서는 이 세상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온기가 느껴졌다. 당신은 누구세요?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가 물었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야. 여자는 아이들을 창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에드와르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는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사라지세요. 만약 안 하면 그럼 다음에는 대화할 기회도 주지 않을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진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에드와르도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를 살려둔 것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다. 공포라는 이름의 형벌이었다. 1시간 후 아이들은 모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마리아는 미겔을 꽉 안고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은 종종 그림자 속에 머무는 법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의 일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신비한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며칠 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마약 딜러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체포되었고 강제로 일하던 여성들이 구출되었다. 그리고 목격자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마치 그림자 같았어.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그 여자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나타났다.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세상의 악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터였다. 한여울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있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장기석은 죽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여울은 그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람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어둠 속에서 속삭인 여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한, 그녀는 더 이상 코드네임 멍X가 아니었다. 그냥 어둠 속의 수호자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존재였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곳에서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정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사는 것. 한여울이 깨달은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 한여울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는 폭력으로만 구현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